얘들아, 우리 독서 시간, 독서 활동 시간 2개 이렇게 가졌죠? 그쵸? 그리고 이제 다시, 글의 전기 방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실은 아까 45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다 이제 올려놨다가 다시 온라인 클래스로 옮기면서 틀어봤더니 소리가 안 나, 소리가. 봤더니 마이크 설정을 안 해놓은 거야. 마이크 설정. 그냥 괴롭죠. 마이크 설정을 안 해서, 그냥 때려치고 하기 싫다. 그리고 이제 들어갔다가 유튜브를 켰는데, 우리 학교 영어 선생님의 그 동영상을 본 거야. 너무나 뛰어난 거야, 너무나. 너무나 정성이 가득하고. 나는 이런 정도 하는데, 막 하기도 싫은 거야. 막 그런 거 하면서, 나는 너무 이렇게 너무 이게 막 먹는다, 막 해먹는다. 이게 좀 양심의 문제. 그래도 뭐 어떻게 내일 여러분들이 올려야 되니까 이제 또 켜놓고 대충 했는데 또 한 30분 했어요. 하고 나서 이렇게 딱 봤더니 녹화 버튼을 안 누른 거야, 녹화 버튼을.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하는데 이거 안 되면 정말 괴롭죠. 자, 오늘 공부할 건 예시입니다.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예시는 어떤 방식으로 쓰는 거냐면 중심 문장을 제시해요. 중심 문장을 딱 제시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중심 문장 여기 나왔죠.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여러분이 쭉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 문장만 딱 제시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뭔가 설득력도 없고 여기는 명사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문법의 한 예가 나왔지만 철학적인 용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좀 헷갈리다 보니까 이 문중심 문장을 갖다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러면 좋은 글도 아니고 효과적이지도 않죠. 그래갖고 이 문장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이해도 시킬 겸, 그 다음에 이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라고 얘기할 겸해서 밑에다가 예를 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명사에는 뭐가 된다? 책, 시계, 책상, 컴퓨터, 이런 것들이 같은 뭐가 된다. 어휘가 명사다. 이렇게 이해를 들면서 다시 한번 위에서 말하고 있는 걸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요걸 갖다가 뭐가 된다. 근거라고 불러요. 근거. 혹은 근거가 아니라 여기서는 여기 위에 걸 갖다 중심 문장이라고 그러고 요걸 갖다가 뒷받침 문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우리 덩어리는 보통 이렇게 그쵸 중심 문장이 제시되면 그걸로만 끝내지 말고 뒷받침 문장까지 해서 그 논리적으로 딱 완결을 짓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이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써줘야 된다. 그런 글을 가장 쓰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글 전개 방법이 예시가 되는 겁니다. 예시를 찾는 건 아주 쉬워요. 예시 문장은 가만히 보면 대부분 예를 들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거의 90%가. 그 다음에 나머지 10% 중에서도 5%는 예를 들면 대신 가령이라는 말을 써. 가령. 이렇게. 그래서 거의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쓰기 때문에 예시를 찾는 건 쉽다. 나머지 10%는 뭐 그런 거 없죠. 근데 여러분이 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예시라는 걸 이해해 보도록 하자. 다음 7번. 비교와 대조. 비교와 대조가 있죠. 그쵸? 자, 비교하고 대조는 잘 구분이 안 가니까 그냥 글에서는 글의 전개 방법을 하나로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비교하고 대조는 많이 다른 거예요. 비교하고 대조는. 자, 비교하고 대조는 어떻게 다르냐? 그쵸? 대조. 같은 점은 비교 대상이란 견주는 대상이 있어요. 견주는 대상이 둘 이상이 나옵니다. 2개 이상. 이 나온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야. 그렇죠? 이런 점에서 공통적인데 비교는 이 2개 이상의
두 개 이상을 같은 기준을 갖고 견주는 거야. 대조는 두 개 이상의 사물이나 사건 이런 것들을 갖다 뭐야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견줘. 가령 뭐가 되는 거야? A는 수영을 잘하고 B는 뭐야? 달리기를 잘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A는 수영을 하는데 뭐 100m 50초에 들어왔고 B는 9초에 들어왔다. 그렇다 그래서 여기 50초고 여기 9초라 그래서 A가 더 뭐가 된 거 월등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 비교 가능한 척도가 없는 뭐야 수영하고 달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게 대조야 이런 게. 서로 따져볼 수가 없어. 하나의 서로 특징만 나와.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말이야 이렇게 서로 두 아이들을 갖다 얘기하고 싶으면 대조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민수와 영수, 둘이 축구하는데 영수가 훨씬 잘해 이러는 게 아니라 영수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민수는 또 수비에서 같이 자기적으로 잘 방어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그 두 아이가 화를 내겠습니까? 열등감도 안 내고 열폭도 안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의 그 어른들은 본인도 그렇게 당했으면서 습관적으로 두 아이, 세 아이를 서로 뭐가 된다? 대조를 하지 않고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비교할 필요 없어. 응? 영수가 공부 잘했다 이거야. 민수는 공부 못해. 그럼 잘했다 못해라고 비교가 성립되잖아. 근데 이건 못하는 거야. 우린 뭐야, 그치? 사회적 열등감의 심리가 누구나 도 사회적 열등감이 있는 거잖아. 이거 선을 딱 그어야 되는 거야. 영수는 뭐 공부 잘하는 건 영수가 알아서 영수의 삶을 사는 거고요. 민수는 비록 이렇게 됐지만 또 민수의 삶을 알아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필요 없다. 아무튼 비교 대조는 특히 인문제재 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고대상과 현대상을 이렇게 서로 견주면 비교대조. 뭐 일본의 석기 문화와 뭐 조선 남쪽의 석기 문화를 뭐가 되는 거야? 어떤 형태나 선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쭉 따져보면 비교대조. 그리고 같으면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유사점이 많으면 뭐가 되는 거야? 한 문화가 하나로 전파가 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대륙에서 섬으로 전파됐으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파시켰다고 얘기하는 거고 일본은 뭐야? 임나임보물서를 해갖고 백제 그 가야 지방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 식민지가 있어서 거꾸로 전파를 했다라고 이렇게 문화적 보편성이 어긋나는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거 비교대조 이제 공부했죠. 다음 8번 유추. 유추가 어려워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렵다. 다른 것들은 선생님이 가르치고 찾아봐라 그러면 다 찾아. 이거 못 찾는 애들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유추는 공부할 때부터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가르쳐 놓으면 한 2달 있다가 잊어버려. 시험 문제 나오면 틀려. 그때 유추 배웠잖아. 그러면 그때 배웠나 책 펴봐 임마. 그러면 펴보면 거기 자기가 설명해 놓고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유추라는 개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개념화해서 머릿속에다 집어넣지를 못해.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 유추라는 개념을 지금 잘 공부해갖고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언제든지 이렇게 글이 나오면 이게 유추인지 아니면 비유법인지 이런 걸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자. 선생님이 지금 기침하고 막 그러는데, 선생님이 겨울만 되면 알러지가 생겨, 알러지. 그래갖고, 막 좀 어렵습니다. 그쵸? 근데 뭐 코로나 걸린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자, 예를 들어보자. 2개의 문장을 선생님이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은 호수이다. 또 이게 나왔네요. 저번에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뭐가 되는 거야? 내 마음은 호수니까 그대여 노를 저어와라. 이렇게 나오는데 노를 저어올 사람 없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쵸? 진짜 없습니다. 그치?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연애를 하고 이성 친구를 사귀고 그럴 때 잘 저으기 힘들어. 그래갖고 이렇게 밀당 이런 것만 하지 말고
팽팽하게 서로 하지 말고 이렇게 누군가는 이렇게 한 발자국 다가가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쭉쭉 찔러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 긴장감이 좀 깨져야 돼. 그래서 뭐가 되지? 맨날 밀당만 하다 끝나. 특히 우리나라 그 여성들의 많은 숫자가 그 되게 그 이렇게 연애 한번 잘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밀당만 하다 끝나는 거야. 저 남자가 오겠지라고 생각해. 자기는 밀당하는 모습만 보이면서. 그치? 그거 올 사람 없어요. 남자도 여자랑 똑같아. 남자도 마찬가지야. 응? 오늘 밤 내게 와달라고 조덕배라는 옛날에 가서 노래했는데 올 사람 없어. 조금씩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갖고 긴장감을 깨면서 이렇게 가는 게 서로 만나는 거야. 사람 사이 연애하는 거나 사람들 이렇게 만나는 거나 똑같아요. 너희들도 학교 교실에 이렇게 처음 반대갖고 들어오면 누가 거기서 나와갖고 야 나 오늘부터 내가 짱이다. 우리 오늘부터 친하게 지내자. 지금부터 화이팅! 이러면서 이렇게 지내고 그러는 거 거의 없잖아. 서로 이렇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받아들이고 하면서 하듯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치? 서로 상처받을까봐 자꾸 그런 걸 못하는데 상처받지 않고도 이렇게 연구를 하면 접근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치? 내가 좋아하는 저기 그 뭐야 그 여자아이가 저기서 뭔가 이렇게 책상에서 막 공부를 한다 그러면 슬쩍 가서 그냥 뭐 영희야 너 수학 공부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넌 왜? 이러면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물어볼 때 그 눈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여유나 이런 걸 보면서 서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그 인간관계 그런 걸 늘리는 것도 그 중요하다. 저 내 마음은 호수이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그때는 이걸 갖다 뭐라고 배웠다? 비유법이라고 그랬죠. 비유법이라고 그랬고 요 마음이라는 요 대상 이거 사실 추상적인 존재야. 우리 마음 여러분들 마음 갖고 있습니까? 마음이 병들었다. 응? 선생님이 그 중국의 스님 얘기해 줬잖아요. 선생님 제 마음이 병들어갖고 미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가 고쳐주겠다. 라고 스님이 얘기했잖아. 진짜요? 내가 고쳐준다. 진짜입니까? 고쳐준다. 그럼 빨리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고쳐줄 테니까 그 마음을 이 책상 위에다 올려놔라.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내놔요? 그러는 순간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은 뭔가를 갖다 깨달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거야. 그 괴로움 자체도 사실 없는 거죠. 그쵸? 내가 실체도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했구나. 순간적으로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마음은 없는 거죠. 이런 없는 어떤 관념으로 존재하는 이런 것들, 아니면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원관념이라고 불러요. 원관념. 그리고 얘를 갖다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 사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조관념이라고 불러요. 비유법은 원관념을 보조관념으로 표현하는 거야. 원관념을 보조관념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이야, 표현. 예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근데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하자.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 비유법 같아. 인생이라는 아주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원관념을 마라톤에다 비유해서 인생을 표현한 것처럼 보여.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뒤에 보면 이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거하고는 다르게 인생이라는 삶이 가지는 가치를 뭐하는 거야. 그렇죠? 마라톤에 비유해갖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명. 인생은 짧게 살면서 뭔가 결론을 낼 그런 게 아니고 마라톤과 같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설명을 듣고 뭐라고 설명해? 인생은 그쵸 마라톤처럼 꾸준하게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선생님은 거꾸로 뭐라고 했냐면 인생은 마라톤과 같기 때문에 그 마라톤은 뭐가 되는 거야? 수없이 그 달리는 동안 뭐가 되는 겁니까? 수많은 변수에서 막 순위가 바뀌거든요.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마라톤을 달렸던 그 그리스의 병사는 달리고 나서 죽었어. 지금은
다들 튼튼해져 갖고 그 이상 달리지만 달리다가 쓰러지기도 하고요. 1등으로 가다가 실제로 뭐야 골인선 앞에서 그냥 쓰러져갖고 졸도한 일도 있었어. 그 수많은 변수가 생긴다고. 그래서 지금 얘가 뭘 한다 그래서 얘가 1등이고 제가 꼴등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러면 그냥 달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누가 1등이고 누가 잘한다. 이런 거 판단하지 말라. 난 그렇게 읽어. 그렇게 설명으로 봐. 어떤 사람들은 마라톤이니까 꾸준하게 힘을 아껴가면서 노력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생을 평생을 이렇게 달려간다는 건 슬픈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표현적인 요소도 있지만 설명적인 요소도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7살짜리 철수가 어느 날 동네 할아버지한테 이제 물었어. 할아버지, 왜 그러니 철수야? 그랬더니, 할아버지, 저는 말이죠. 응? 7살 정도까지만 살면 인생을 이해할 줄 알았는데 인생이 이해가 안 돼요. 인생의 가치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니? 그래서 철수야,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응? 그래서 7살을 살고 인생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마라톤처럼 길게 달려봐라. 7에다가 10을 더 곱해놓고 그 정도 되고 나도 사실 이해하기 힘든 게 인생이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인생이라는 걸 단어는 7살짜리나 사실 너희들한테도 응? 지금 이 공부를 듣고 있는 고1, 고2 너희들한테도 이거는 뭐야? 이해하기 힘든 거야. 너희들만 이해하기 힘든 게 아니라 나도 이해하기 힘든 거야. 이거는. 그렇죠? 이 인생은 이해하기 힘든 걸 갖다가 뭐야 마라톤이라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고 있는 것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걸 통해서 인생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 인생하고 마라톤은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걸 가져와서 좀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걸 갖다 설명하는 방식. 이런 걸 유추라 그래,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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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다 이거야. 비슷하다. 그걸 가지고 추리했다. 이런 얘기죠. 이 인생, 추론을 갖다 전개하고 있다. 인생하고 마라톤은 전혀 다른 거지만 비슷한 뭔가가 있다는 거야. 이걸 갖고 뭐가 되는 거야? 그 뭐야 비슷한 걸 갖다 놓고 추론을 거치면서 이 내용을 요걸 통해서 설명한다는 거죠. 비유법도 마찬가지야. 비유. 비슷한 걸 갖다가 견주면서 표현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표현한다. 이 비유법과 유추법이 인간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야. 창조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서 애들의 창의성 교육을 막 해준다고 뭘 하고 뭐 어디 데리고 가고 뭐 뭘 체험시키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너무 어렵게 그 창의성을 키워 선생님 볼 때는 그 아이한테 그 시쓰기를 시키면 돼요. 비유법을 시키면 그게 창의적인 거야. 창의적인 거. 그게 창의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죠. 다 그 뭐 과학 뭐 이런 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별거 없어. 별거 없다라는 거죠. 이 유사성의 원리만 찾아내면 모든 게 다 창의적인 거. 다 그냥 이렇게 다 감응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유추는 이렇게 어려운 걸 개념을 전혀 조금 쉬운 거에다가 비유를 해서 목적은 표현이 아닌가 설명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보자. 헌법은 한 국가의 헌법은 그렇죠? 한 집에 울타리와 같다. 이렇게 쓰면 이건 헌법을 갖다가 울타리에다가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개념인 헌법이 뭘 하는지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집에 울타리에다 비유해서 추론을 펼치잖아요. 이게 유추가 되는 거예요. 유추다. 헌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헌법과 관련 없는 울타리를 가져다가 설명하는 방식. 헌법을 하면서 제1조는 국가의 영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벌써 그걸 듣는 애들이 다 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울타리로 설명하면 쉽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유추다. 이게 유추를 갖다가 여러분들
잘 활용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하자. 시계는 구조는 복잡하지만 사람들은 시계를 이용하는 법은 안다. 이처럼 세상도 복잡하지만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문장을 보면 뭐야? 복잡한 세상에서 뭐가 되는 거? 사람들이 거기서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회성, 그들의 그 사회적 삶을 가능하기는 그 시스템적 원리를 설명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네. 그러니까 시계하고 시계를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유추를 해갖고 쉽게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실학자 중에 홍대용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담원 홍대용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영종조 시대 때 인물이야. 그 다음에 굉장히 그 과학사상이나 이런 새로운 철학에 심취했던 분이야. 근데 이분은 서자야. 서자에서 벼슬에 나가진 못했고요. 이런 중국과 관련된 중국을 통해서 청나라를 통해서 그 당시 청나라에 왔는 서양 문물이나 이런 걸 굉장히 접하기를 좋아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또 문학 평론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야. 근데 글은 많이 안 남아있는데 이분이 주장했던 그 우주론이 바로 뭐냐면 지구는 둥글다라는 거고요. 원이다. 공이다. 이렇게 구라는 거죠. 입체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빙빙 돈다라는 지전설을 주장했어. 지전설. 우리나라에서 그 지구는 둥글고 빙빙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주장을 한 건 영종조 시대 때 나온 거예요. 서양 그 개항 이후에 들어온 게 아니다. 지전설을 등장하니까 그 당시 많은 실학 젊은이들 박재가나 박지원 이런 분들이 다 홍대영의 제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사람들 또 이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옛날 분들은 이런 거 비판할 때 논리적으로 해요. 굉장히. 지금처럼 막 욕하고 막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 않아. 논리적으로 하는데, 홍대영, 담원께서 주장하신 대로 지구가 둥글면,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서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밑으로 떨어져서 얘는 벌써 뒤졌다. 그러니까 지구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것이다. 널쩍한 쟁반이다. 그리고 이 밑에는 뭐가 있는지 모른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만 홍대영은 이게 중력인 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 중력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유추의 방법으로 하는데 지구에 사람이 거꾸로 돼도 이렇게 붙어서 가는 거는 천정에 개미들이 거꾸로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개미별로 안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거하고 이거는 원리가 같지는 않죠. 근데 다만 워낙 모르니까 이 중력이라는 개념을 그냥 천정에 개미들이 지나가는 거, 거꾸로 매달리고 지나가는 걸로 쉬운 걸로 설명을 해갖고 이런 게 아무튼 가능하다. 거꾸로 있어도 매달릴 수 있다는 걸 설명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거꾸로 있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 이 지구에서 밑바닥은 뭐야? 지구 중심이 밑바닥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지구 중심을 향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위야, 위. 다 위입니다, 위. 응?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근데 뭘 떨어지긴 뭐가 떨어져? 다 위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사실 중력이라는 거는 지금 이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걸로 설명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또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개념이 아니야. 사실은 아직도 명확한 설명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8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유추까지 했습니다.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남은 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됐네요.